안녕하세요.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4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제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 때문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다행히 한 은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네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아직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는 악몽을 꿔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깨끗하게 잊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썰밤을 찾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먼저 제 출생부터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아거든요. 6살 무렵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보육원으로 가게 됐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굶긴다거나 매질을 하는 선생님도 없었고요.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모두 착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친척들에게 줄곧 눈칫밥만 먹고 자란 저는 차라리 보육원 식구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 중에는 유독 저를 잘 챙겨줬던 4살 위 오빠도 있었어요. 그 오빠는 착하고 다정한 데다 얼굴도 잘생겨서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죠. 늘 오빠가 갖고 싶었던 저는 마치 어미 쫓아다니는 새끼 오리처럼 그 오빠 뒤만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게 귀찮았을 법도 한데 오빠는 늘 친동생처럼 저를 챙겨줬답니다. 식사 시간에 배식도 대신 받아 갖다 줬고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엔 자기 선물을 제게 양보하기도 했죠. 나중에 오빠가 다른 집으로 입양 가게 됐을 땐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종일 떼를 써서 오빠는 물론 보육원 선생님들도 곤혹을 치렀죠. 보다 못한 오빠는 나중에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줬어요. 진짜지? 오빠 진짜 나 다시 만나러 올 거지? 그래 경이야. 오빠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가서 새 집에 적응하고 나면 그때 꼭 만나러 올게. 약속해. 알겠어. 그럼 꼭 와야 돼? 하지만 입양 간 다른 친구들이 의뢰 그렇듯 오빠도 다신 보육원으로 걸음하지 않았네요. 제가 오빠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약 15년이 흐른 뒤였어요. 당시 저는 보육원을 갓 졸업하고 홀로서 일을 한 상태였어요. 일단 취업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고아의 변변한 기술도 뭣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죠.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번번이 낙방해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자립지원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죠. 이대로는 굶어 죽겠다 싶어 일단 급한 대로 자취하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한밭집에 들어갔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안 사장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바깥 사장님은 홀서빙 및 매대를 관리했어요. 인근 아파트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인부들이 많아져 덩달아 손님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보조 역할로 저를 뽑은 거였죠.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은 참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하면 커다란 고무대야에 양파, 마늘, 감자 등 온갖 식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럼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점심시간 전까지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재료를 다듬어야 했죠. 그 다음엔 또 밀려드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좀 한가해졌다 싶을 땐 밀린 설거지를 처리해야 했어요. 정말 단 1분도 쉴 틈이 없더군요.
하지만 일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바깥 사장님의 추근덕거림이었죠. 안 사장님이 같이 있을 땐 제게 눈길도 안 줬는데요. 어쩌다 단 둘이 남게 되면 자꾸만 은근하게 추파를 던지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10살은 더 어린 여자애한테 말이죠. 뭐라고 대거리도 못하고 그냥 어색하게 웃어 넘기기만 하자 나날이 희롱의 강도가 세졌어요. 급기야 나중엔 어깨가 뭉쳤다느니 손이 곱다느니 하면서 제 몸을 만지기까지 했죠. 맘 같아선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 달에 들어가는 월세며 식비 같은 걸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해 식재료 손질부터 하려는데 안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경이야, 미안한데 요 앞에 식자재 마트 가서 감자 한 박스만 사다 줄래? 주문한다는 게 깜빡했네. 아, 네, 얼른 다녀올게요. 종종 부족한 재료는 마트 가서 사오곤 했거든요. 전에도 몇 번 심부름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안 사장님에게 돈을 받아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홀에 있던 바깥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은 왜 따라오세요? 아이고, 감자 그거 무겁잖아. 그 가냘픈 발로 어떻게 들려고 해.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혼자 들 수 있어요. 아이, 됐어. 남자도 딴 뭐해. 이럴 때 써야지. 저기 노래방 있네? 경희씨 노래 좀 하나? 어쩐지 쎄하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깥 사장님은 길가에 있던 노래방 간판을 보고는 갑자기 저를 그리로 끌고 가려 하더군요. 딱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가자니까, 어? 안 돼요. 아직 장사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노래방은 무슨 노래방이에요. 나중에 일 끝나고 안 사장님이랑 다 같이 와요. 에헤이, 못하면 오늘 장사 접으면 되지. 내가 사장이야. 이리 와봐. 우리 경희씨 목소리도 예쁜데 노래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사장님은 거의 반강제로 저를 노래방 입구까지 질질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봤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이겨낼 순 없더라고요. 이대로 사장님과 아무도 없는 꽉 막힌 공간에 갇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남자 경험이라곤 전혀 없었지만 큰일 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나중엔 눈물이 다 나더군요. 사장님 제발 놔주세요. 전 가기 싫다고요. 경희씨 정말 이럴 거야? 그냥 노래 한 곡 하자는 거야.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렇게 노래방 앞에서 사장님과 계속해서 실랑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뜻밖의 말을 던졌습니다. 너 경희 아니니? 땡땡 보육원 서경이 맞지? 갑작스럽게 제 이름이 불리자 얼마나 놀랐던지요. 저는 물론 사장님까지 실랑이하던 걸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죠. 서글서글한 인상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설마 영훈 오빠? 그래, 경희도 맞구나.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남자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저를 챙겨주던 바로 그 오빠였어요. 참 이상하죠? 못 만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상하게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안심이 되면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 나 좀 살려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장님이 자꾸 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해. 난 싫다고 했는데 자꾸 막 가자고.
전부터 막 어깨나 손도 만지고 같이 살고 싶다느니 이상한 농담도 하고 그랬어. 나 너무 무서워. 제 말에 오빠의 안색이 급변했어요. 무서운 표정으로 사장님을 노려보면서 지금 경희 말이 사실입니까? 하고 묻더군요. 그러자 사장님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아니겠어요? 오빠가 키도 훤칠하니 몸도 다부진 게 힘 꽤나 쓸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은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던 제 팔목을 황급히 놓고는 손을 내저었죠. 아유, 아닙니다. 그냥 장 보러 가는 길에 노래방 있길래 노래나 한 곡 하자고 했던 건데 이 친구가 오해했나 봐요. 그럼 경희 씨 오랜만에 아는 사람 만난 것 같은데 천천히 얘기하다 와. 감자는 내가 사갈 테니까. 사장님은 횡설수설하더니 그대로 도망쳐버렸어요. 그제야 한껏 긴장돼 있던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또다시 울음이 새어나오더군요.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경희야. 안심해. 오빠는 당황했을 법도 한데 옆에서 저를 다독이며 진정시켜줬어요. 마치 보육원에서 함께 지내던 어린 시절처럼 말이죠. 순식간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더군요. 가까운 커피숍에서 오빠와 그동안 밀린 얘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오빠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던 주류 수입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라니 대단하다, 오빠. 멋있어. 멋있을 것도 없어. 요새 불경기라 매출도 뚝뚝 떨어져서 아주 죽겠다. 그나저나 경희, 넌 그 한밭집 뭐 어떻게 계속 다닐 거야? 그 사장 인상이 쎄한 게 아무래도 좀 그래.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게 어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다른 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나 사실 오빠 떠난 뒤에도 다른 집으로 입양 못 갔어. 그래서 여전히 고하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도 다니다 말았거든.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어? 제 푸념에 오빠가 골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그런 오빠를 마주보지 못하겠더군요. 지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같은 고아였던 오빠는 어느새 제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먼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걸까요? 오빠가 갑자기 불쑥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경희야. 오빠가 진작 너 만나러 갔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계속 미루다 보니. 그래도 나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 한시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제부턴 오빠가 너 책임질게. 일단 그 한밭집부터 그만둬. 뭐? 됐어. 오빠가 왜 날 책임져. 오빠의 말에 기쁘기보단 당혹감을 느꼈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오빠의 죄책감을 자극했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괜찮아. 안 그래도 회사에 격리 한 명 그만둬서 도와줄 사람 필요했거든. 네가 좀 도와주라. 응? 격리?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 다른 직원들이 잘 도와줄 거야. 그 한밭집 오늘 바로 그만두고 내일부터 출근해. 알았지? 오빠는 막무가내로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받아보니 오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죠. 오빠는 이만 가볼게. 혹시라도 그 한밭집 사장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어. 고마워, 오빠. 결국 오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오빠는 저를 향해 씩 웃더니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다며 일어섰죠.
혼자 남겨진 저는 망설이다 다시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바깥 사장님은 지레 찔렸는지 아무 말 않고 냉큼 그러라 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오빠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입은 옷이며 팔목에 찬 시계가 삐까번쩍하길래 엄청 큰 회사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아담하더군요. 직원들은 저까지 5명이 전부였고요. 사무실도 많이 낡아 있었죠. 그래도 오빠와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네요. 오빠는 사장이면서 말단 직원인 저를 직접 가르쳤어요. 덕분에 빠르게 일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빠가 잘한다고 칭찬할 때마다 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는 제게 점점 소중한 사람이 돼갔어요. 언젠가부터 오빠를 볼 때면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 두근거림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네요. 홀로 괴로워하던 저는 결국 술의 힘을 빌려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거절당하고 다신 안 볼 것까지 각오한 결사의 고백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글쎄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고백할 걸 그랬네. 혼자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경이야. 우리 앞으로 잘 만나보자. 오빠의 달콤한 대답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또 울고 말았어요. 으이그 또 운다. 이 울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오빠가 내 마음 받아줄 줄 몰랐단 말이야.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하여간 귀여워 죽겠다니까. 나중에 프로포즈는 꼭 내가 먼저 할게. 기대해. 오빠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제게 결혼하자 하더군요. 기뻤지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걱정도 됐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빠도 저도 둘 다 고아 출신이라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결국 다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당시 오빠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혹시나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고아였던 오빠를 거두어 잘 키워준 분답게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더군요. 처음 만난 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가, 영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영훈이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같이 데려가 달라고 떼쓰던 그 꼬마였다며? 그때 네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다시 만날 운명이어서 그랬나 보다. 앞으로 잘 부탁하마.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이 그래, 날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렴. 내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 몫까지 널 귀하게 아껴주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드디어 나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날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무사히 첫 인사를 마친 후 저와 오빠는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빠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였죠. 제가 들어갈 때부터 이미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았는데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수입 주류 시장에 뛰어들면서 거래처를 다 뺏기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고 싶진 않았어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오빠 옆에서 아내로서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죠. 오빠도 제게 미안해서 말만 못할 뿐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더군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식을 대신하고 살림부터 합쳤어요. 그래도 혼인신고는 했으니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되긴 한 거였죠. 남편은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결혼식을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또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은 꼭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돈이 어딨냐고 됐다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무래도 제게 미안했나 봐요. 어차피 나 사업 다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하면 바빠질 거야. 그 전에 잠깐 머리도 식힐 겸 다녀오자. 멀리 좋은 곳은 못 갈 것 같고, 일본 어때? 난 진짜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그래도 새 신부랑 첫날 밤은 치러야지. 짓궂은 채 하면서도 내심 저를 위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결국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죠.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던지라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창 여행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가면 안 되냐는 거였죠. 어머님도 같이? 신혼여행인데? 좀 그런가? 근데 우리 엄마 젊은 적부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해서 해외도 못 가봤어. 아버지가 지독한 짠돌이라 엄마 10원 하나 쓰는 것까지 다 검사했거든. 나야 뭐 그래도 사업하면서 여기저기 가봤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우리끼리만 또 여행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네. 이번 여행 경비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유산 일부 처분해서 마련해 준 거거든. 어떻게 안 될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죠. 들떴던 마음이 살짝 가라앉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기왕 가는 거 잘 모시고 다녀와야겠다 싶었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이 여행 너머에 끔찍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경비를 아끼기 위해 배를 타고 갔는데요. 배멀미 때문에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땐 진이 쫙 빠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이 제게 좀 무심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괜찮냐면서 저부터 챙겼을 사람이 시어머니 옆에만 딱 붙어 있더군요. 둘이서 계속 뭔가를 속닥거리는데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입을 조개처럼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예민해서 그런 거겠거니 했어요. 항구에서 시내로 이동하자마자 식당에서 밥부터 먹고요. 미리 남편이 예약해놓은 렌터카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힘들어할 것 같아 빌린 거였죠. 우리나라랑 운전석도 차선도 반대라 남편이 처음엔 좀 헤맸는데요. 워낙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이내 바로 적응하더군요. 첫날 일정은 온천이 유명하다는 마을에 가서 상점 구경도 하고 인근 여관에서 하루 숙박하며 온천도 즐기는 거였어요. 시골 동네라 뭐 볼 게 있을까 싶었는데 아기자기한 상점도 많고 뭐 그야말로 별 천지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봤지만 찾을 수 없었죠.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달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경찰을 부르고 싶어도 핸드폰도 안 터지지 말도 안 통하지 방법이 없더군요.
일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남편이 저를 찾아주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문득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돌아오지 않을 부모님을 기다리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만큼이나 참 막막하고 서럽더군요. 오늘따라 유난히 무심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생각나면서 혹시 날 이 머나먼 이국 땅에 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임금 상점가를 구경하던 노년의 부부와 젊은 남자가 자기들끼리 무어라 속닥이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호객행위라도 하려는 건가 잔뜩 경계하고 있자니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한국인이죠? 무슨 일이 있어요? 익숙한 우리나라 말을 듣자마자 안심이 확 됐어요. 구세주를 만난 심정이더군요. 한국인이세요? 실은 제가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분명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없더라고요. 아까 저쪽 꼬치가게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둘이 인파에 휩쓸렸나 봐요.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핸드폰 로밍을 안 해서 연락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아까 보니까 역 앞에 여행자 센터 같은 게 있던데 그리로 가보죠. 가족분들이 뭔가 메모를 남겨놨을지도 몰라요. 고맙게도 남자는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 나섰어요. 같이 있던 노년의 부부도 젊은 처자가 얼마나 놀랐냐면서 저를 위로하더군요. 알고 보니 셋이 한 가족이더라고요. 남자의 부모님은 커피숍에서 잠깐 쉬기로 했고요. 그 사이에 남자가 저와 같이 여행자 센터까지 가주기로 했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자연스레 남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죠. 남자는 저희 남편과 동갑이었고요.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동안 일이 바빠 도통 틈을 못 내다 간신히 어머니 생신에 맞춰 여행을 온 거라고 하더군요.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긴요. 빨리 장가가라고 성하신데. 그동안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해 다녔는데 여행 왔으니 꼼짝없이 같이 다녀야 하잖아요. 거의 30분에 한 번씩 결혼은 언제 하냐고 잔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차갑게 생긴 외모와 달리 부침성이 좋았어요. 딱 봐도 무탈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란 티가 나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여행자 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그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도 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는지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갔는데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대체 어디 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미안해. 상점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니 그딴 변명 안 듣고 싶고 대체 어디 있었냐고. 내가 당신 찾는다고 이 동네를 2바퀴나 돌았는데. 나도 당신이랑 어머님 찾는다고 계속 돌아다녔지. 그래서 길이 엇갈렸나 봐. 전 남편을 본 순간 안심도 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너무 걱정해서 그랬던 건지 어쩐 건지 도무지 진정하지를 못하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계속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미아가 됐으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싸돌아다니긴 또 왜 싸돌아다녀? 당신 중졸인가 지금 일본 전체에 광고할 일 있어?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급기야 남편은 제 학력까지 들먹이면서 빈정거렸어요. 옆에 저를 도와준 남자가 여전히 같이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오죽 놀랐으면 그럴까 싶어서 애써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여보, 왜 그래? 당신 나 걱정 많이 했구나. 그래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다시 만났으니 됐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화 풀어, 응? 되긴 뭐가 돼? 하마터면 돈 10억이... 꽥꽥 소리를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뜬금없는 돈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죠. 응? 10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최근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옆에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더군요. 둘 다 그만하거라. 영훈이 너도 화 풀고 새아가 말처럼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거면 됐지 않겠니? 새아가도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겠지. 일단 숙소로 돌아가기나 하자꾸나. 계속 돌아다녔더니 죽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하니 남편도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발견하고는 누구냐 묻더군요. 근데 이분은... 이분도 우리처럼 여행 온 한국 사람인데 길 잃은 거 알고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안내해줬어. 이분 아니었으면 여기로 와볼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전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고맙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 말에 둘 다 표정이 돌연 굳어선 아무 말도 않더군요. 게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은근하게 눈빛을 주고받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순간적으로 쎄한 감각이 들었어요. 여행 온 이후로 묘하게 달라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만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새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남자에게 꾸벅 고개를 숙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해서 너무 놀랐지 뭡니까.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한국 돌아가서 꼭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는요 무슨. 괜찮습니다. 아내분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도 꽤나 놀란 것 같던데. 그럼 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고마웠는지 갖고 있던 엔화라도 일부 주려고 했지만 남자는 끝내 사양했어요. 제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죠.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도 남편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온천 딸린 여관이라 숙박비가 꽤 비싼 편이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방을 하나만 예약했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시어머니와 온 것도 모자라 방까지 같이 써야 한다니 좀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여관에서 손수 마련해준 성대한 저녁을 먹고 온천까지 했는데도 하나도 좋지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진작 제 눈치를 살피며 기분을 풀어줬을 남편도 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도 그저 남편에게만 이 반찬 참 맛있다. 너도 먹어보렴. 이따 숙소 앞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꾸나 하면서 쫑알댔죠. 흡사 저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이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날 마침내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 든든하고 기뻤었는데 역시나 피 안 섞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는 건지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일 뿐이고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맞는 건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여독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도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뒤로는 안정감이 들어서인지 밤에 잠도 잘 잤는데 그 효력도 다한 모양이더군요. 수면제도 안 챙겨왔는데 어쩌나 싶더라고요. 제가 하도 뒤척거려서일까요?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잠이 안 와? 하고 묻더군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몸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뭐 따뜻한 차라도 타줄까? 아까 보니까 그 찬장에 녹차 좀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랴 나 찾아다니랴 피곤했잖아. 얼른 자. 아니, 당신이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 남편도 내심 아까 저한테 화냈던 게 미안했나 봐요. 갑자기 다시 다정하게 굴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바로 그렇게 풀어지진 않잖아요. 좀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모른 척 눈을 감았죠. 남편은 그래도 그 뒤로도 한참 저와 같이 깨 있었어요. 나름 자기가 한 말 때문인지 당신 자? 하면서 계속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피곤했는지 먼저 코를 골고 자버렸지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어요. 여행 계획을 전적으로 남편이 짰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몰라? 둘째 날부턴 아무것도 안 짰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완벽하게 여행 코스를 다 짜뒀으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둘째 날부턴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왜? 기껏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계획 혼자 짜기 힘들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럼 나도 좀 알아봤을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해. 호텔은 일단 시내로 예약해뒀으니까 가서 할 거 찾아보든가. 남편은 또 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 퉁명스럽더군요. 시어머니도 여독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차로 시내까지 가는 내내 다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두 번째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일단 밥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시내 구경을 좀 하다가 저녁을 먹었는데요. 글쎄 남편이 해가 저물지도 않았는데 그만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기껏 해외까지 와서는 한 것도 없이 숙소로 가자니 황당하더군요. 벌써? 아직 날이 이렇게 밝은데? 뭐 할 것도 없잖아. 당신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만 호텔 가서 일찍 자자. 난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 엄마도 피곤하죠? 남편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조금 걸었다고 죽겠구나. 시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생각보다 빠르게 숙소로 복귀했죠. 그래도 이번엔 시어머니랑 저희 부부랑 따로 방을 2개 빌린 덕분에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었네요.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아서 TV를 틀어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나오는 드라마만 주구장창 봤지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자괴감도 들고 좀 서글프더라고요. 보니까 남편도 제 옆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슬쩍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여보, 당신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행 온 뒤로 당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얼른 잠이나 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름 남편하고 풀어보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진지하게 대화할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자꾸 자라고만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득달같이 묻더군요. 어디가? 내일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려면 그만 자야지. 계획도 안 세웠다면서 뭘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건지. 짜증났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입을 열었어요. 목말라서 물 좀 사러 갔다 올게. 냉장고에 없어? 다 마셨더라고. 그럼 호텔 직원한테 갖다 달라고 할게. 됐어. 그럼 더 비싸. 그냥 요 앞 편의점 가서 얼른 사올게.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내셨어요. 꼭 마셔야겠어? 그냥 자면 안 돼? 왜 자꾸 자라고만 하는 건지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 온 후로 줄곧 느끼던 쎄한 촉이 또 발동하더군요. 당신 좀 이상하다? 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자꾸만 자래?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일 피곤해 할까봐 그러지. 알았어, 그럼 얼른 갔다 와. 같이 가줄까? 됐어, 나 혼자 다녀올게. 남편과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고 혼자 밖으로 나왔어요. 24시간 하는 마트에서 생수를 사려는데 문득 그 옆에 시어머니가 먹고 싶어 하던 푸딩이 보이더군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먹는 걸 봤다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보이질 않아서 계속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하나 집어들었죠. 다시 호텔로 돌아왔을 땐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야행성이라 아직 깨어 계실 것 같더군요. 바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니가 묵고 계신 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퉁이를 막 돈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면서 웬 사람들이 쑥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반사적으로 다시 모퉁이 벽 쪽으로 몸을 숨겼죠. 오늘은 절대 먼저 잠들면 안 돼. 알았지? 그럼요. 근데 걔가 어찌나 밤잠이 없는지 어제도 기다리다 해 떴어요. 오늘도 실패하면 그냥 수면제라도 먹여서 재워야 할 것 같아요. 수면제는 나중에 감식했을 때 발견될 수도 있어서 안 돼. 걔 불면증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자주 먹었어요. 자기가 자려고 먹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모자의 대화는 여러모로 수상했어요. 가만히 숨지겨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걔 설마 눈치챈 거 아니냐? 우리가 지 죽이려는 거? 에이, 설마요. 걔가 얼마나 둔하고 멍청한데요.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일단 저희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전 술 사올 테니까. 혹시 그 사이 걔 오면 같이 술이나 먹으려고 왔다 얘기하고 붙잡아 놓으시고요. 술 좀 들어가면 지도 자겠죠. 그럼 그때 아셨죠? 그래, 알겠다. 독한 술로 사오거라. 알았지? 걱정 마세요.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몇 번을 의심해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작당하고 저를 죽일 작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진 몰라도 그래서 계속 자라고 했던 거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도망쳐야 하는 건지 어째야 하는 건지 망설이는 동안 남편이 복도 모퉁이를 돌았고요.
그대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얘길 엿들은 걸 알면 바로 날 죽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향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당신 왜 나왔어? 엄마가 이대로 그냥 밤을 보내긴 아쉽나 봐.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우리 방으로 오셨어. 그래서 술 좀 사오려고. 당신도 괜찮지? 응. 그럼 말씀 잘 됐네. 나 어머님이 먹고 싶다던 푸딩도 마트에서 발견해서 사왔는데. 그래, 그럼 먼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같이 사러 갈래? 아니야, 난 방에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게. 무슨 정신으로 남편과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간신히 태어난 척 남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보내고 저는 방으로 향했죠. 일단 이 모자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방엔 시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설이다 일단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열쇠로 잠그는 옛날 방식이었는데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더군요. 대충 시어머니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조금 훔쳐서 대사관으로 가보자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고리를 돌려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경악할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어머니 침대 위에 주사기 1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눈에 봐도 독국물 같았죠. 이 모자가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실감이 확 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돈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가방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여권이야 제 방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사관까지 가려면 돈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건지 핸드백이며 캐리어를 죄다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안 되겠다. 그냥 맨몸으로라도 도망쳐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 갑자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툭 날아오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어느새 양손 가득 술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남편의 시선이 하얗게 질린 제 얼굴과 침대 위에 널브러진 약병과 주사기 등을 차례로 훑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저를 향해 싱긋 웃으며 입을 열었죠. 당신 다 알았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여보, 대체 왜 날...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네. 가짜는 연극질 더는 안 해도 되고.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서글서글하니 늘 다정했던 사람이 입가에 비소리를 띠고 시리도록 차가운 눈으로 절 보더군요. 여보, 왜 그래?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대체 왜? 왜긴 왜겠어. 그놈의 돈 때문이지. 어쩌겠냐? 하필이면 영감탱이 유산 흥청망청 쓰고 파산할 지경이 됐을 때 네가 뿅 나타났는데. 이건 일부러 하늘이 널 내 앞에 제물로 가져다 주신 거 아니겠어? 너무 원망은 마. 아프지 않게 죽여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은 미친 사람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동공이 풀린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남편이 침대에 있던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겠구나 싶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그대로 남편의 다리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남편이 뒤로 나자빠졌고요. 전 바로 열린 호텔 방문을 지나 복도로 달려나갔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런 CX, 너 거기 안 서? 엄마, 좀 나와보세요. 저 기집애가 다 알았어요. 저는 복도가 떠나가라 살려달라 외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죠. 도망치는 저와 뒤쫓는 남편을 보고 바로 상황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이내 남편과 제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와서 저를 막아설 작정이었죠. 야, 도망쳐봤자야. 우리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천에 고 하나 다름없는 너 하나쯤 죽는다고 누구 슬퍼할 사람이나 있겠냐? 그냥 이 기회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죽어주라. 네 보험금으로 내가 잘 써줄 테니까. 그제야 저는 남편이 제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쩐지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명보험금이니 뭐니 잔뜩 들어놓더니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워낙 안전제일주의자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일 작정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새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챌 만큼 가까이 따라붙었어요. 저만치 앞에선 시어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죠.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잡힐 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복도에 일렬로 늘어선 문 중 하나가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어요. 전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하고 매달렸죠. 그런데 하늘이 마냥 저를 버리실 생각은 없었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만난 분 맞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게 웬걸 어제 저를 도와줬던 그 변호사라는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자의 품에 매달려 다시 애원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이 절 죽이려고 해요. 네? 남편분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남자 바로 코앞까지 도착해 있었어요. 남편은 남자가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웃더군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사실 정신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오늘 약 먹는 걸 깜빡했더니 또 이러네요. 피해망상 장애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정신병 같은 거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짜고 절 죽이려고 해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약병이랑 주사기도 발견했어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 죽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네? 어느새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를 강제로 잡아 끌더군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이게 무슨 민폐야? 얼른 방으로 돌아가서 약 먹자. 응? 싫어. 이거 놔. 가면 나 죽일 거잖아. 이거 놓으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더 강한 힘으로 제 팔을 잡아 끌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가 저희 사이로 끼어들더군요. 제가 볼 땐 아내분이 너무 멀쩡해 보여서요. 오히려 그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일단 그 팔부터 좀 놓으시죠. 남자는 단호하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제게서 떼어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숨기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남자를 노려봤어요. 이봐요, 형씨. 좋은 말로 할 때 꺼져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말하는 꼴 보아하니 정말 나쁜 사람 맞네. 뭐 아내분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오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뭐라고? 너 이 새끼 신고하기만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결국 흥분한 남편은 남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남자도 지지 않고 맞섰고요. 둘이서 몇 차례 격한 주먹질이 오갔죠. 그 소란을 듣고 누가 신고했던가 봐요. 이내 호텔 직원들이 출동했고요. 남자는 유창한 일본어로 직원들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놀란 호텔 지배인이 바로 경찰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신고했고 곧바로 귀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남자는 한국 대사관에도 따로 연락을 취해줬죠. 일본에서 저질러진 범죄인 만큼 사안이 복잡했는데요. 다행히 남자와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네요.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너무 끔찍했어요. 남편은 애초에 저를 죽일 작정으로 의도적으로 꼬신 거였어요. 회사에 취직시켜준 것도 제 고백을 받아주고 결혼까지 한 것도 전부 제 보험금을 노린 거였죠. 집도 절도 없는 고아였던 만큼 죽여도 아무 탈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챙겨왔던 약물은 다름 아닌 니코틴이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주사기로 몰래 약물을 주입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죽인 다음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더군요. 제 앞으로 들어둔 각종 생명보험은 물론 여행자 보험까지 제일 비싼 거로 들어뒀더라고요. 만약 모자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들은 약 10억 원 이상의 돈을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목숨값으로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경악스러운데 끔찍한 진실은 또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역시 아들 모자에게 살해당했던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죽여 유산을 가로챘더군요. 원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해 매일같이 싸우기만 했고요. 시아버지가 너무 짠돌이라 남편도 자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다 모자 둘이 작정하고 죽인 거였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그렇게 형이 높지 않았는데요. 시아버지를 살해한 여죄가 밝혀지면서 둘 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혹시라도 보복하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던지라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불안장애도 싹 나았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그 변호사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남편은 귀국 후에도 저를 위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평생 남자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사랑이 싹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슬아에 아들, 딸 각각 하나씩 낳았는데 둘 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육아 때문에 힘들다가도 아이들 웃는 얼굴 한번 보면 힘이 솟는 요즘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때때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준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썰밤에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털어놔서일까요? 왠지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이 참 무덥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